대한민국의 대격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드론 전략을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드론은 돌발적인 테러 상황이나 정찰 목적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타격수단으로서의 드론이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론은 장갑차,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병의 대기갑 전수단이자 초정밀 포격을 유도하는 관측 장비가 되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찰은 작전 범위의 지평을 넓혔고 모자이크 전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드론 전력이 형편없다는 건데요. 전술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졌던 만큼 방어수단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던 탓입니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 당장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만 복귀해봐도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전에 대한 구상을 등한시해왔던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른 셈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2년의 안보 참사를 액땜 삼아 대드론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의 대드론 전략과는 정반대 노선인 하드킬 분야에서는 벌써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준비 중인 대드론 하드킬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소프트킬, 하드킬 복합 방식을 이용해 비행 중인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익히 알려진 방해 전파를 이용해 드론을 공중에 멈추고 확산탄을 이용해 격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최초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색다른 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확산탄이 사용되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집속탄이 개념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하나의 모탄 안에 다수의 자탄을 넣어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체계인데요. 현대위아가 이번 시험에 사용한 확산탄은 여기에 공중폭발탄의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공중폭발탄은 지면이나 목표물과의 충돌이 아닌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탄약, 폭탄 등을 말하는데요. 엄폐한 적과의 대치 상황을 가정했을 때 탄약이 엄폐물을 지나 허공에서 폭발하도록 함으로써 파편이나 화염, 폭발 에너지 등으로 적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통령과 달리 충격파와 파편 등의 폭발 효과는 지표면에서 폭발했을 때보다 공중에서 폭발했을 때 더 넓은 지역에 분산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만 효과가 확실한 만큼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공중폭발탄은 내부 파편의 분산을 이용해 적을 타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과 고도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폭발하는 근접 신관과는 또 다른데요. 만약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터지거나 지나쳐 폭발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폭발탄 내부의 타이밍 메커니즘은 폭발이 의도한 고도에서 발생하도록 하여 에너지 분산과 파편화를 극대화합니다. 당연히 고도로 발달한 초정밀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위아 이전에 이미 풍산이 확산탄의 한 갈래인 전방비산탄야 일명 어헤드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풍산이 개발한 30mm 어헤드탄은 초정밀 시한신관을 통해 표적 전방 5에서 10m 거리에서 스스로 폭발, 60에서 150개의 텅스텐 파편을 매우 좁은 각도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중폭발탄이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리지만 풍산이 개발한 어헤드탄은 지향성을 띠고 한정된 각도로 방출되기 때문에 한 발로도 확실하게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이를 대공포에 적용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거부 능력은 일반 충격 신관을 탑재한 고폭탄 대비 수십 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K-30BO의 경우 좌우 30mm KK-12 기관포 2문을 탑재하고 분당 600발의 30mm 기관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요. 포탄 탑재량의 한계 때문에 장시간 사격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단 1분 사이에 30mm 기관포탄 1200발의 대공화망을 구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헤드탄 같은 특수탄약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충격신관을 탑재한 일반 기관포탄을 1분에 1200발이나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위력은 둘째치고 적어도 드론 하나 잡는 데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장 환경과 드론의 고도,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밝혀진 바로는 30mm 고폭탄 한 발로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평균 0.02%에 불과합니다. 즉 비호 한 대가 1분 동안 30mm 포탄 1200발을 죄다 쏟아부어봐야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고작 24%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비호의 포탄 적재량은 기본 500발에 예비로 추가 100발이 전부이기 때문에 후속 공격조차 불가능합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비호 4대가 모든 포탄을 쏟아부어야 간신히 격추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 풍산이 개발한 어헤드탄은 150발의 텅스텐 파편을 탑재했다고 가정할 시 1분에 18만 발에 육박하는 대공화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예 단위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밀집된 지역 거부 전략의 특성상 30mm 어헤드탄 한 발의 드론 격추 확률은 평균 0.85%에 달합니다. 일반 30mm 고폭탄과 비교하면 무려 42배가 넘는 격추 확률인데요. 단순 계산으로 어헤드탄 120발이면 드론 한 대를 격추하고도 남습니다. K-30BO의 높은 연사력을 기준으로 하면 6초에 한 대씩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셈인데요. 현대의 드론 전략이 대부분 군집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격추율은 더욱 증가합니다. 기존 대비 4분의 1의 전력으로도 보다 확실한 대공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쯤이면 어헤드탄보다 확실한 드론 방어 전략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 기술로 어헤드탄이 개발된 게 벌써 2010년대 후반의 일임에도 아직까지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예산 문제였는데요. 일반 30mm 고폭탄의 가격이 기껏해야 수만 원 내외인 반면 어헤드탄은 한 개당 100만 원대로 단가면에서 수십 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육군에서는 국산 어헤드탄이 개발되기 한참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스위스 오리콘사의 35mm 어헤드 PMD 062 도입을 원했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로 좌절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포탄 단가가 비쌌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우선 K-30BO의 주포로 사용하는 KK-12의 30-170mm 구경이 현재 거의 사장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BO는 기관포로 유명한 스위스 오리콘의 K-12를 국산화하여 주포로 탑재했지만 정작 그 오리콘부터가 30mm의 한계를 느끼고 35mm, 40mm를 주력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35mm 오리콘 기관포를 탑재한 독일 게파트 자주대공포는 BO보다 20년은 더 먼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헤드탄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높은 전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미군의 공격기인 A-10이 같은 30mm를 사용하지만 이쪽은 탄피 길이가 173mm로 살짝 깁니다. 즉 어헤드탄을 수입해서 사용하려면 졸지에 BO를 포함한 국내 대공포 주포를 죄다 바꿔야 가능한 처지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보니 예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국산 어헤드탄은 도입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국산 포탄이라면 당연히 우리 군의 무기 실정에 맞추어 개발되었을 테니 주포를 교체해야 될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헤드탄의 높은 성능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충격이나 목표물에 근접했을 때 무조건 폭발하는 충격신관, 근접신관 포탄과 다르게 어헤드탄을 비롯한 공중폭발탄은 발사 전에 목표 지점에 도달에 필요한 예상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서 신관에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위해 일일이 수동으로 도화선의 길이나 시한신관을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대에는 보다 정밀한 타격을 위해 거리 측정기와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포탄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대한민국도 몇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K-21 장갑차용 K-236 복합기능탄을 통해 해당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BO나 1005 자주대공포 모두 어헤드탄에 사격 재원을 입력해줄 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산 어헤드탄을 운용하려고 해도 소프트웨어와 추가적인 포탑 개량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외에도 효율성을 위해선 최소 35mm 이상 구경이 필요한 문제 등 여러 걸림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헤드탄은 소유재기 미부합 판정을 받았고 기술 실증형으로만 한정 생산되었습니다. 복귀해보면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대신 대한민국이 선택한 건 어헤드탄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이 아닌 소프트킬이었습니다.
전자제밍, 스푸핑 또는 레이저 현혹 장치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드론의 센서나 통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소프트킬인데요. 하지만 소프트킬은 드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정 수준의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기 드론이 대응책을 구사하기도 훨씬 쉬운데요. 결정적으로 국내 현행법상 전파 장비인 제머는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라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당한 이유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드론 대응에 미비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물론 하드킬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부수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잔해로 인해 인근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도비탄 등의 문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을 연계하여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타격을 가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데요.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성공한 대드론 체계 ADS가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드론을 탐지하고 광학 장치로 식별 추적한 뒤 소프트킬 기능을 이용해 드론을 붙잡아두고 공중확산탄으로 드론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소프트킬이 실패한 경우를 상정해 자유기동 중인 드론까지 격추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부수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스트리머탄 시험에도 성공하면서 텅스텐 파편 대신 수십 개의 비닐끈으로 드론을 추락시키는 방식까지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느리게 출발한 대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경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고 추가로 차량형 ADS까지 개발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경우 이미 올해 초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개발을 완료하는 등 다양한 격추 방법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